네, 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태구민의 사주죠. 처음에 원래는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이제 외교관 출신인데 우리나라로 이제 망명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름이 이제 태용호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름을 바꿔서 태구민이란 이름으로 강남의 비례대표도 아니고 지역구로 나와가지고 당선이 됐죠. 이번 선거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 100명 정도는 아마 얻을 거다. 그러니까 우파 그러니까 작년에 한나라당일 때 한 100명 정도는 그래도 얻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게 그거가 아니라 이제 규모가 큰 일일수록 속도는 더뎌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작을수록 빨리빨리 바꾸는 게 가능하지만 규모가 크면은 빨리 바꾸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파가 박근혜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게 국가의 운영을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거가 아주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이게 나라냐 해가지고 그게 결정적이었던 거죠.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나라를 운영했다는 거. 그러다 보면은 뭐 각종 비리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고, 그게 박근혜가 탄핵되는 그런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거죠. 뭐 다른 거보다도 국가 운영을 구멍가게 하듯이 그냥 몇 명이서, 극소수의 몇 명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운영했다. 조선이 망한 것도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조선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망할 때는 그렇게 해서 망해요. 달리 망하는 게 아니라 극소수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나라가 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선이 그렇게 망했던 거고, 박근혜도 그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했다가 망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나라 망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나라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는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잖아요. 나라의 근본은 백성. 그러니까 백성이 있는데 나라가 왜 망해요? 원래 백성이 있으면 나라 안 망해요. 근데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백성이 다 사라져야, 그 땅에 백성이 다 사라져야 나라가 진짜 망하는 거고, 백성이 그대로 있다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정권이 몰락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배하는 정권. 그래서 나라 망해야 된다라는 말은 백성이 망한다는 뜻이 아니고 정권이 망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거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라 망한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하죠. 자기가 망할까봐. 근데 자기가 망하는 게 아니라 정권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망한다라는 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권은 자주 바뀔수록 좋은 거예요. 고인물은 썩기 때문에 자주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늘상 이제 신선한 물로 채워지고,
그래야 좀 발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 망한다는 거를 두려워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통합당이 물론 이제 당명도 이제 바꿔야 되겠죠. 원래 이제 보수의 정체성을 가지는 이름으로 당명을 또 바꾸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 통합당이 의외로 선전을 했어요. 이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비록 그 의석을 얻는 거는 103석인가? 107석인가? 그 정도밖에 못 얻었죠. 그러나 전체 득표율을 보면 한 45% 얻었잖아요. 45대 55 정도? 그 정도 되잖아요. 비율이. 그러니까 상당히 선전을 했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제 개표 방송을 보면서 야 의외로 상당히 내 생각보다도 훨씬 선전을 했네. 그러니까 안타깝게 아쉽게 탈락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한 20석 정도가 아쉽게 근소한 차이로 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개표 방송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파 지지자들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나올 만큼 나온 거예요. 상당히 그냥 싹싹 긁어가지고 그냥 투표장으로 나온 거죠. 그것에 대하여 진보 쪽에서는 우파가 즉 보수가 그만큼 나온 걸 알고 아 이놈들 안 되겠다 더 눌러야 되겠다 꽉꽉 눌러야 되겠다 해서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걸 누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는 보수가 상당히 단결을 해가지고 이번에 많이 나오겠구나 하는 거를 알고서 그걸 누르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총집결해가지고 나와서 눌렀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문제는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더라가 아니라 보수가 생각보다 많더라라는 거죠. 우리 백성 중에 원래는 한 30% 정도라고 보는데 무려 한 40% 이상 한 45% 정도 왜 이렇게 보수가 많아졌냐 그게 참 의문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계속 흔들어댄 거예요. 문재인 정권을. 이건 이제 노무현 때도 했던 거죠. 노무현 때는 성공했죠. 끊임없이 그냥 방송이나 언론 뭐 이런 데서 흠집 내기를 해가지고 흔들어댔고 거기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속아 넘어간 거고 노무현은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고 그래서 문재인은 그때 이제 보수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정권을 흔들어 대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구나 그걸 알고 많이 이제 반격이라고 할까? 반격은 아니지만 그게 증거가 뭐냐면 JTB 뉴스에 그게 있잖아요. 팩트 점검? 팩트 확인? 뭐 이런 코너가 있었잖아요. 뉴스에서. 그리고 이게 JTB에서만 처음에 시작했는데
팩트 체크라고 하죠. JTB 뉴스 코너에 팩트 체크라는 게 나와가지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주는 게 있죠. 전에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죠. 팩트 체크? 이런 뉴스에 이런 사실 확인하는 코너가 없었죠. 그런데 JTBC에서 그거를 시작을 했고, 이게 바로 우파가 보수층에서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정권을 흔들어대는 거에 대한 방어라고 할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팩트 체크가 JTBC에서 시작하더니 뭐 MBC에서도 하는 것 같고 KBS에서도 하는 것 같고 뭐 여러 군데에서도 또 팩트 체크를 이제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흔들어대는 보수의 가짜 뉴스들이 흔들기가 조금 어려워졌죠. 그래도 여전히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그 유튜브를 보면은 그 시사 방송하는 유튜버들이, 우파 유튜버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흔들어대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죠. 노무현 때는 아주 효과를 봤죠. 노무현 정부는 미처 그거에 대한 대비를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왜 망했는지를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문재인이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있는 거예요. 반격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어느 정도 방어가 적절한 표현이겠네. 방어를 하고는 있는 거죠. 그래도 워낙 흔들어대니까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코로나 사태만 안 터졌다면 아마 넘어갔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뚜렷한 잘못을 한 게 없어도 가짜 뉴스에 대한 방어를 해도 팩트 체크 같은데 워낙 많이 사방에서 흔들어대니까 아마 넘어갔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문재인이 상당히 잘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잘 했죠. 근데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 잘하는 걸 난 잘했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대통령의 책무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을 잘했다고 보지 않고 딱 할 만큼 하고 있다. 이것이 나라다. 라고 하는 마지노선, 커트라인은 바로 조금 넘겼다. 60점. 그 이상 잘하려면 해야 될 게 훨씬 많죠. 과거에 잘못했던 사건들.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문재인 공약의 실천율 그런 걸 따지는 예전에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왜 참여연대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시민사회 단체들이 문재인이가 대통령 선거할 때 들고 나온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가를 작년인가 체크를 한 적이 있는데 한 게 없어요. 공약 이행률이 빵점이죠. 거의 빵점. 그러니까 형편없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이 공약을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킨 게 없어요. 문재인이가. 그냥 딱 관리만 잘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 같은 것도 그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했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더 잘하려면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또 과거에 잘못된 사건들이요. 예를 들어서 연평도 포격이 왜 일어났나, 북한에서 연평도에 대한 포격이 왜 일어났나, 그런 거, 또 김현희가 일으켰다는 칼기 격추 사건, 이거에 대한 진실들,
이런 거를 밝혀야만,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만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밝히지 않고 북한하고 야 우리 잘해보자 라는 게 말이 안 돼요. 북한하고의 과거사를 정리를 해야 비로소 상대방을 인정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덮고 나서 어떻게 북한하고 야 우리 잘해보자 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북한이 야 우리 천안함에 대해서 너네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 다시 조사하자. 북한이 만약 그렇게 나오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진보가 아니에요. 이걸 다 덮어버렸어요. 진보의 그 과거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을 다 북한과의 과거사 정리를 해야만 북한과의 협상을 할 수 있고 관계 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덮고 어떻게 북한하고 관계 진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쇼하는 거예요. 쇼. 남한의 이 진보 세력 좌파들한테 할 것처럼. 그래서 진짜 진보인 사람들은 문재인한테 실망을 많이 했죠. 과거사를 다 덮어버리고 어떻게 네가 진보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태구민이가 왜 국회의원이 됐냐, 이건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좀 비례로는 어떻게 탈북자를 국회의원을 시키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는데, 이 지역구로서 탈북자를 국회의원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그러면 그것도 강남에서 붙었는데, 그럼 강남들이 전부 빨갱이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념적으로 얘기하면, 이념 논쟁을 하게 되면 강남 사람들 다 빨갱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이념은 사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좌우에 대립해서 이념은 사실은 본질이 아니에요. 이념은 만들어낸 거고, 참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인류 역사를 다시 쓰고 내가 다시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자본주의라는 것도, 아니 옛날엔 돈이 없었나?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 이전에, 아니 여기 한반도에서도 연나라 그 돈이 나오고 춘추전국 시대, 아니 이미 동양에서는 춘추전국 시대 때 이미 돈 만들어 썼어요. 그 돈이 자본 아니에요. 근데 무슨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를 논할 게 있어요? 옛날에 돈 없이 살았나? 돈 없이 살다가 돈 만들어 가지고 살았다면은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새로 나왔으니까. 근데 유럽에서는 자본주의란 말이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서구는, 유럽은 돈 만들어 쓴 게 몇백 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 맛을 알고, 돈으로서 세상을 꾸려나갈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돈으로서 사회를 주무를 수 있구나, 그게 자본주의구나 한 걸 깨닫고 나서 자본주의라는 말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볼 때는 옛날부터 돈 쓰고 자본주의였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뭘 자본주의라는 게 있어. 동양에서는 그게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 얘기는 언젠간 내가 나중에 인류 문명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자세히 하고. 아무튼 태구민이 강남에서 당선됐다는 거는, 강남에서 왜 찍었겠어요? 강남 사람들이 빨갱이라서 찍었겠어요? 공산주의자라서? 아니에요. 그냥 문재인이가 싫어서 찍은 거예요. 너 한번 엿먹어봐라.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강남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체의
대세. 그러니까 전 국민이 55대 45, 55가 진보고 45가 보수인데 이 비율을 모르고 그냥 보수가 대세다 이제, 그리고 너 한번 엿먹어봐라 해가지고 태국민을 찍었겠냐. 왜 대세라고 믿었을까? 이게 뭐냐면 태극기 부대 있잖아요. 태극기 부대 맨날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나라 곧 망할 거로 생각을 해요. 태극기 부대 매일같이 쫓아다니면 바로 금방 머지않아 이 나라는 공산주의 빨갱이 세상이 되고 공산화되고 그래서 나라 갖다 바칠 거다. 이런 생각 든다니까 맨날 태극기 부대 쫓아다니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얘기 들어보고 저 얘기 들어보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섭렵이 아니라 많은 얘기를 들어봐야 전체가 돌아가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분 얘기만 자꾸 귀를 기울이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이 자기네가 이길 거로 생각하고 전체가 이번 선거에서 통합당이 한 170, 80석 얻을 거다. 이제 문재인이 끝났다 해가지고 그냥 생각한 거는 그 동네가 맨날 그 얘기들만 하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그냥 싫어가지고 태국이 찍은 거고 전혀 이념과 상관없이. 그러고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배현진이까지도 당선이 됐다는 거죠. 요게 대세인 거예요. 요게 그 동네 대세, 그 동네 대세, 전체 대세가 아니고 내가 말한 거는 그 동네 대세가 이제 민주당은 끝났다. 요번에 아주 그냥 보수가 우파가 한 110, 80석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태국민도 찍고 배현진도 찍고 그 동네 대세가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착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생겼어요. 태국민이가 이 강남에서 국회의원이 돼버리니까 반공에 대해서, 반공 이념에 대해서 발목을 자기 발에다 족쇄를 채운 꼴이 돼 버려요. 이제 지금 이제 아직 이슈가 안 돼서 그러니까 밖으로 겉으로 이제 두드러진, 지금 아직 얘기가, 그러니까 뭐 이슈거리가 안 돼서 지금은 이제 그냥 조용히 있지만 대북 정책을, 이제 보수가 대북 정책을 펼칠 때 문제가 될 거예요. 태국민이가 북한 출신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대북 강경책을 펴는데 문제가 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발목에 족쇄를 채웠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제 그쪽 이슈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아직 표가 지금 이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태국민의 사주를 보면 비겁이 강하니까 다분히 정치적이죠. 정치 성향이 강하고 정치적으로 활동할 만한 사주죠. 정치인의 사주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태국민이가 편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북한 내에서의 정치 성향이죠. 이 사람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이 사람은 좌파가 됐을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지 권력을 잡은 쪽은 보수이고, 북한 내에서 김정은이가 우리는 북한 전체를 좌파라고 보지만
북한 내에서는 김정은 그 정권이, 공산당 정권이 우파인 거예요. 그거에 맞서는, 편관이 그거에 맞서는 기지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겁재가, 이게 배신의 아이콘이죠. 이게 배신. 이 겁재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넘어온 거라고, 이 역할을 한 게 이 겁재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해운하고, 또 월운이나 일운에서 국회의원이 될 만한 운인가 보면, 올해 해운이 이제 경자년인데요. 이사주가 보면은 인성이 약하잖아요. 인성이 약하면 항상 식상이 강하고, 이사주도 식상이 강한 편이죠. 물론 가장 강한 건 비겁이지만, 보통 식상이 강하면 이 식상을 다스리는 인성은 약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즉흥적이고, 주먹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인운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거나 좀 통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행동에 관한 통제, 좀 더 생각이 깊어지고 또 반성하게 되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이고 정당성을 갖추게 되고, 그게 이제 인성운이 들어올 때 그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사주도 인성이 약한 사주인데 올해 인성이 들어왔으니까 본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가진다든지 근거를 가진다든지 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고요. 뭐 그래서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출마에 대한 정당성이라든지 또 이유가 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4월 달도 또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태국인이 선거일을 보면, 선거일이 이제 4월 15일이죠. 4월 15일이 이 선거일이었는데요. 이때 관운이 올라갔고, 뭐 좋았어요. 또 정제가 이게 자기가 집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자리를 확보한다, 가지게 될 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뭐 할 만한 얘기는 뭐 다 한 것 같으네요. 근데 참고로 요즘 이제 이 수비겁의 목식상을 자주 보죠. 수비겁의 목식상이 정치인들한테 좀 많아요. 그만큼 수비겁이 제일 무섭다고 보는 건데, 정치인들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수비겁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냐라고 말한다면 수비겁이에요. 수비겁이 많은 사람일수록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